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7조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니까 옆에다가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아까랑 제가 저번 화면 뒀던 거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품목에 상관없이 뭐 완전 생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원산이 바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품목별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아까 저희 같이 보셨던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 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 또는 주요 공정 기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공통 기준이라 하는 거 안에 보면 또 여러 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충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품목별 기준이라 하는 것들을 순역하지 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특례를 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통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이 물품에 상관없이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예외가 뭐냐면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얘만 유일하게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완전 생산 기준을 순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그 PSR을 순역하는 게 있을 경우는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빼고 나머지 있잖아요. 영래상 원칙, 시점선 원칙을 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 구비가 됐을 때만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설명드렸던 거냐면 제 실조에 보시면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1호가 뭐냐면 완전 생산 기준이죠. 전부를 생산한 국가. 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자, 2호가 그겁니다. 2호가 아까 보셨던 이제 품목별 기준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과목에서는 세번 변경 기준을 말하고 있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주의할 게 있죠.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란 표현이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공정 단계별로 세 번이 변경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변경을 했던 그런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남옥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답을 보니까 주요 공정 기준이 나옵니다. 근데 나랑 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있거든요. 왜 이게 없는 걸까요? 부가가치라 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한 나라가 중요한 거죠. 주요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공정 같은 경우도 그런 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여러 나라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만 최종적으로 한 국가를 말하고 있고 나랑 다목 같은 경우는 최종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주요 공정을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마지막에 했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호를 보면요. 그 밖에란 말 나와 있잖아요. 기타.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가 나와 있는 것이죠. 요거라 보시면 돼요. 보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 기준에 가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소 기준 또는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ATS 코드가 변경된 게 없다 하더라도 변경이 안 된 물품이 전체 물품 가격에서 되게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된다 한다면은 인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미소 기준 또는 최소 허용 수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게 보충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여가지고 그 밖에 기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하는 것은 옆에 보시면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원산지 결정, 협정별 원산 결정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앞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협정관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거랑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나올 수가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법으로 가볼게요. 2항입니다. 1항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가공,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그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취지가 뭐냐면 원산지가 아닌 제3의 국가에 갔을 때 거기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가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선적이 되거나 그 나라를 경유 또는 환적해서 물건이 오게 되면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할 수 있죠. 그게 내가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한 게 없었고 거기는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던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또 단서가 있어요. 다만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 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이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갔을 때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작업한 게 없었다. 원산지를 바꿀 정도의 작업을 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어떤 가공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세관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행규칙 가볼게요.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5조에 가서 보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1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제 7조 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쵸. 아까 봤던 것처럼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산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항에 보니까 예외가 있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아까 단서가 그거였거든요. 직접 운송 원칙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뭐 추가적인 가공을 한 게 없을 때는 인정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거에 대한 예외로,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호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 과정 또는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죠. 거기서 원산지를 바꿀 정도의 어떤 작업을 한 게 있으면 인정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 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기본 취지가 이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추가 작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추가 작업이라 하는 것들이 운송의 목적으로 한 게 있었거나 아니면 그 물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보관에 관련해서 작업을 한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또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그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추가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추가 작업했던 걸 봤더니 그것이 운송을 위해서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운송상의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2호 가볼게요.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입니다. 즉 관세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면 이것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수입국 세관에서는 일단은 직접 운송 원칙, 직접 운송이 안 된 거라 보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을 하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있을 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들어가는 거냐면 저희가 보세 화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마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아직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단 말이 뭐냐면 보세 화물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 화물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걸 하려면 세관에다가 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통제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만 가볼게요. 법입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협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여가지고 그 협정에서 직접 운송에 관련해서 따로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우선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4항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등에 관련해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걸 바꿀 수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가서 보시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에 이렇게 협정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거까지 챙겨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아세안 FTA 협정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몇에 있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요거까지 챙겨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법제 8조입니다. 자, 8조란 구조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한 문제에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이상 나올 수 있겠고 자,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저희 같이 봤던 것 중에 협정관세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3가지 나왔었던 게 있었잖아요. 적용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 원산지 결정기 출력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협정관세 적용 신청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세관일까요? 관청일까요? 세관이겠죠. 이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이걸 말씀드려 볼까요? 세관하고 관세청하고 기획재정부는 업무가 달라요. 완전히. 세관은 민원인 상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민원이 누굴까요? 신고인 또는 그 수입자가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신청하고 뭐 승인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세관이라 보시면 돼요. 세관. 근데 관세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정하는 것이죠. 고시하고 뭐 기준을 정하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은 일단 여기 보시면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간의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기재부 장관이 그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시기를 구분해 봤을 때 원칙과 예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입니다. 보통은 수입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2가지가 있거든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추징. 왜냐하면 저희가 ATS 코드라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하는 것들은 ATS 코드별로 적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입 신고할 때 ATS 코드를 잘못 신고하게 됐을 때는 그거 가지고도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추징됐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45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도 1년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1년 경과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추징이 됐을 때는 45일 안에서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원칙과 예외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원칙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빙 서류 있잖아요. 요거를 제출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세관에다가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하지 않고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도 사본도 가능해요. 사본 가능. 제출 필수 아니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생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생략도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여러분들이 FTA 적용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는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없는데 하면 안 되고요.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만 세관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제출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제출을 할 때 반드시 원본 제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본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또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도 가능해요. 제출 면제도 가능합니다. 혜택이 많은 거죠. 그 당연한 거지만 수입신고 시점부터 적용받으면은 세금 안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 있잖아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하게 됐을 때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출이 필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사본으로 안 돼요. 원칙은 원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 그리고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생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8조 보겠습니다. 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냐면 8조가 바로 원칙이라 보시면 돼요.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이라 보시면 되고요. 구조가 수입신고 수리 후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조 볼게요. 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절차를 규정할 때는 보통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어떤 절차를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기재사항을 알리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도 절차에 대한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고서 기재사항이 나온 게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다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이시죠? 즉 신청을 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말은 거기에 절차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2항 가보겠습니다. 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 여쭤볼게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적용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요거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증명서가 없이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 없는 상태로 신청을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단서가 있네요.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니까 자,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고 했단 말이죠. 원산지 증빙 서류를 일단 크게 두 개 나눠볼게요. 보유하고 있다와 하지 않고 있다. 얘는 적용 불가능이죠. 신청 불가능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때도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안 그런 경우 나눠볼 수 있겠죠.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했을 때는 제출하는 게 원래 원칙인 거죠. 하지만 이때도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면제가 되는 거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제출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예외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게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적용 신청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봐야 되는 거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게 특정 사유에 있을 때 해당되는 경우는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3항 볼게요.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원산지 인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관에서 요구를 했죠. 요구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거는 적용 불가능, 적용 보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이때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4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원산지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원산지 검증이라 하는 것들은, 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통관이 늦어질 겁니다. 지연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을 거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다만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한다. 요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관세법 38조 가보시면은 납세신고 나온 게 있었고요. 거기 보시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 심사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채권 확보가 어렵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기재부령을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령을 정하는 것들은 특정한 대상을 정할 때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 가능한 물품도 여기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볼게요.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죠. 수입신고 수리 전, 즉 사전 심사 대상 물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였거든요. 채권 확보가 어렵다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한 거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1호,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 올라와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그 증병서를 지금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2호, 체납 중인 자가 수입하는 물품이래요.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인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액 체납은 제외인 거죠.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는 AND 조건이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요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저희 주변에서 누가 결혼한다 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7만 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5만 원, 10만 원 내죠. 그래서 지금 금액을 봤을 때 10만 원이 떠올렸으면 좋을 것 같고 기간 같은 경우는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10만 원 미만은 해당 기준이 되는 것들을 제외하는 거죠. 10만 원 미만에서는 10만 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7일 이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내란 표현은 해당 날짜를 포함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까지 가능한 거죠. 10만 원 미만은 10만 원은 안 된다는 거고 7일 이내라 하는 것들은 7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협정 관세율과 관세법 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인데 요거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네요.
요거 똑같은 구조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이상 물품 같은 거 보시면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측을 정하는 물품이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기재부령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가 여기서 더 위임해가지고 더 아래 내려가지고 관세청장이 추가로 정해서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제4조 가보겠습니다. 이랑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서식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기재부령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고 하는 것들이 시행규칙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거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 다만 수입자가 제3항 1호의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에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네요. 밑에 가보니까 협정관세 거기 3항 제1호가 뭔지 봤더니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정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물품이 어떤 건지 품명, HS 코드 나와 있을 거고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직접 운송 원칙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답을 고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지금 1호, 2호, 3호 있잖아요. 1호는 수입자, 2호는 수출자, 3호는 생산자죠. 즉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언급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4호 보니까 품명, 모델, 규격, 품목 번호죠.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적용했을 때 이제 뭐 원산지, 뭐 원산 결정 기준, 협정 관세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6호에 보니까 증빙 서류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7호에서는 원산 증명서의 발급 번호, 발급일, 발급 기간, 8호, 9호는 운송 정보 나와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자 정보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물품이 뭔지, 적용했을 때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에 관련된 정보, 뭐 발급 기관이라든지 발급 일자, 발급 번호, 마지막으로는 물품이 어디서 실려서 왔는지 운송 정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답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일단 3항 보겠습니다. 법 제8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나오네요. 요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별표 쳐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첫 번째,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서 자유무역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입니다.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협정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협정에서 정하는 금액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저희 항상 홍보할 때 보면은 개인들이 물건 사잖아요. 해외 나갔다가 물건 사서 들어올 때도 FTA 적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서가 없이도 금액이 낮으면 그냥 제출을 하지 않고 적용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기준을 보니까 1,000달러 이하라고 말을 썼어요. 다만 그거 있죠. 단서를 보니까 제외가 나오는 게 있는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물품을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물품 자체가 1,000달러 초과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취지가 뭐냐면 개인들이 쓰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가사용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견본품 같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여가지고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 없이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물품의 생산 공정 또는 수입 거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 물품 중에서도 따로 정해진 물품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고, 또 잘라보니까요. 그 다음에 물품의 생산 공정이나 수입 거래 특성상 원산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따로 정해진 물품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물품이 같은 물품인 것이고 계속 들어오는 물건이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물품의 원산지가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고시된 물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잘라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까지 해당이 됐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정받은 물품 그대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음 4호 가보겠습니다.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등을 봤을 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죠. 이것도 두 개 잘라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물품을 봤을 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그 뒤에 붙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물품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눠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이 외울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저희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제2장 협정관세 적용해 보시면 문제 3번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세관장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나와 있죠. 다르게 말하면은 면제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요. 첫 번째 보면은 과세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써 있죠. 요거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분할해서 수입하는 것인데 1,000달러 초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입하는 물품. 요거 될까요? 안 되죠.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3번에 보시면 동종 동질 물품, 네 번째로는 원산지 사전심사 받은 물품, 다섯 번째는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되는 것이고, 주의할 거는 뒤에 나왔던 것 중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 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보면 틀릴 수 있거든요. 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시험 엄청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에 제2항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즉시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 1호부터 3호까지 뭐였냐면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정보가 바뀌는 게 있을 때는 그것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5항 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나오네요. 이것도 저희 관세법이랑 똑같은 부분인 것인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 거 보시면은 그게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의 유효기간들은 이렇게 말을 씁니다. 뒤에도 나올 건데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까지 유효한 게 많아요. 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어쨌든 간에 CO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증명서를 하는 것들은 계속 기간이 계속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세관에서는 협정과 정의 신청하게 됐을 때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발행이 된 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수입 신고일이 뭐냐면은 원칙적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이거든요. 그렇죠. 원칙 이거잖아요. 수입 신고를 할 때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안에 발행된 것들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유효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증명서 그 신고 의존했을 때.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말고 수입 신고일 시점을 봤을 때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것이고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안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다만 수입신고는 나중에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도착일 다음 날부터 수입신고일을 빼줘요. 쉽게 말하면은 수입신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유효기간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 도착했다면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도착을 못했어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온 겁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못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없어질 때까지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5항이고요.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거셔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은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로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는 빼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천재지변 등에 따라서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소멸할 때까지 기간을 제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세관에 보는 게 뭐냐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데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딱 보니까 수입 신고하기 전에 국내에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경과되지 왔을 경우는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래 경과되기 전에 안 왔다면은, 경과되고 왔다고 한다면은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됐던 것이라 한다면은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없어질 때까지 기간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요거 좀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FTA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까지 말을 쓰게 됐는데 관세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정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1년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착각했었던 게 있었는데 여기는 유효기간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 관세법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항. 여기는 지금 4번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쓴 거죠. 다만 밑에 있는 것은 제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세관에서 증명서 내라고 했을 경우에 4번 제출 가능한데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이로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죠. 반드시 원본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세관장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4번 받아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뭔가 위조한 것 같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일단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원칙적으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반드시 제출을 할 의무는 없어요.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세관에서 요구했을 때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출할 때도 4번 제출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본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경우 내야 되겠지만 무조건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는 면제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할 때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당사자에 대한 정보와 물품에 대한 정보하고 원산증명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뭐 운송에 대한 정보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었고, 그걸 세관 제출을 하게 됐을 때 세관 그걸 보고 나서는 심사를 들어가게 돼요. 심사.
심사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수리 전에 심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신청을 받았을 때는 보는 게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봐요. 그게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경과되지 않았다는 거 전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과됐다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까지 보고 좀 쉴게요. 구조,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의 신청입니다. 이 사후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요거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바로 이거죠. 수입신고 지워버렸는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2항, 수입자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서 관세법 38조의 3 제6항 또는 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38조의 3 제6항은 경정이고요. 39조 2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가고지 내용 중에 있었던 세관장이 추징하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게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은 HS 코드별로 정해집니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서에 발급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특정 세 번의 결정 기준이 뭐 CTH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랑 수입 신고하는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할 때도 증명서에 나와 있는 세 번대로 신고를 해야 적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세 번이 잘못된 거죠. 수입국에서 HS 코드가 그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뀐다 하더라도 충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다만 수입국 입장에 봤을 때는 세 번이 변경이 됐을 때 충족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징을 하는 겁니다. 추징을 하는 대신에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대상이 맞으면 다시 수정해서 가져와라. 증명서를 정정해서 가져와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이 45일까지로 제한되는 거죠. 90일,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게 옆에 가서 보시면 45일로 나와 있습니다. 저 기본 생각이 이거죠. 추징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그것만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추징이 됐다 하더라도 증명서를 다시 정정해서 발급해 온다면 그때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45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관세법 생각해 보시면은 감면 신청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나중에 추징이 됐다 하게 됐을 때 5일 안에 납부고지 받고 나서 5일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같은 취지라 보시면 돼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다만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만 인정해주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고요. 넘어갈게요. 3항입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거 아시겠어요? 아까 원칙과 다르죠. 제8조에서는 제출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후 신청할 때는 제출이 필수예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33조 2항 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채약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 서류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전산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 내용들이 전산에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제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원산지 증빙 서류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이 생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빙 서류를 하는 것들은 증명서 플러스 알파거든요. 다른 서류가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그 내용들은 원산지 증명서 정보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다른 서류들은 제출을 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해서 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연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제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5항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2개월 안에 경정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지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 뭔지 아시잖아요. 경정 청구는 내가 신고 납부했던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 세관장에게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걸 받은 세관에서는 경정에 대한 결정을 해서 이것을 통지하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그러니까 수입신고 시점에 FTA 적용 받으면 관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처음에 수입할 때는 혜택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세율로 관세를 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만큼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경정에 대한 청구를 해가지고 경정 결정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환급 신청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되게 웃긴 거지만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뭐 3개월 이내라고 보통 많이 나왔던 보기가 있었어요. 되게 쉬운 거긴 했었는데 6항에 보면 나오네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경정하고 납부했던 세금을 이제 차익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7항에서는 관련 절차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밑에 가보니까 48조도 포함되어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 그거거든요. 과소 환급 가산금에 대한 환급 가산금 지급이 나온 게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제5조고요. 제1항에서는 그거네요. 지금 제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9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네요. 1호 원산지 증빙서류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입신고 수리 이후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 제출이 필수가 되는 거죠. 2호는 경정청구서예요. 경정청구서. 여기 보니까 보정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나와 있는데 원래 법이 보정 신청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개정이 되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도 조만간 바뀔 겁니다. 시행령이지만 제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보정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정 신청은 없어질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정 청구서. 그다음 2항에 가볼게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당시에 유효기간, 아까 똑같은 부분인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3항에 보시면 9조 2항에서 말하는 기간은 45일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4항 세관장은 기재 사항을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세액을 이제 보정하거나 경정해야 된다. 여기서도 보정은 빠질 거고요. 어쨌든 간에 세관이 신청을 받은 것, 청구받은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경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5항에 볼게요. 수입자는 제1항 1호의 원산지 증빙 서류 중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제4조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봤던 것처럼 증명서 제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원본을 내는 거였는데 이것도 사본도 인정할 수 있다고 내용이 바뀐 게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은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본이 안 된다고 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도 제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협정과 적용 신청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8조랑 9조가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주제였어요. 물론 최근에는 뒤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챙겨봐 주시고요. 한 번 더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협정관세는 FTA 적용받았을 때 적용되는 세율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세율이 낮겠죠.
낮은 경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수리 이후에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1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했을 때는 증빙서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였고, 제출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필수가 아니었던 것이지만, 다만 세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던 것이고요.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가능한 사유가 두 가지 있던 거죠.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추징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45일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온 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증빙서류라고 하는 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서로 간에 연계된 국가들 간에서는 증명서는 제출을 헌약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고요. 다만 그 경우에도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증명서 낼 때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다라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